1943년 5월 29일 오전 11시 47분이었습니다. 제임스 하트웰 대위는 알렌버리 왕립공군 기지에서 자신의 비일곱틴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상 승무원이 개조된 폭격기의 17번째 충기 거치대에 59경 탄띠 마지막 발을 장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26살이었습니다. 42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지만 조종할 기종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IB-40은 그가 이전까지 조종했던 어떤 플라잉 포트리스보다도 4,000파운드 더 무거웠습니다. 5월 이전 3달 동안 제8공군은 유럽 상공에서 173대의 비일곱틴을 잃었습니다. 장거리 전투기 호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요격기들은 독일 본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에서 돌아오는 폭격기 편대를 학살했습니다. 포케불프 190 전투기들은 비일곱틴의 기수총이 충분히 빠르게 추적할 수 없는 랄투시 방향 상공에서 공격했습니다. 메서슈미트 109 전투기들은 편대 사이를 급강하하며 뒤처지는 낙오자들을 하나씩 격추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시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반은 25번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전투기들이 독일까지 폭격기를 호위하러 돌아올 수 없다면 폭격기를 전투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항공대 기술자들은 비일곱틴 F에서 사격에 사용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폭탄은 사라졌습니다. 폭격수 위치는 59경 쌍열식 턱 포탑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등 포탑은 무전실 뒤에 설치되었습니다. 단일 허리총은 쌍열 거치대로 교체되었습니다. 기체 전방 동체에는 부정총이 추가되었습니다. 탄약 적재량은 3배로 늘어 11,275발이 되었습니다. 승무원 위치에는 추가 장갑판이 용접되었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에 16정의 59경 기관총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YB-40이라고 불렀습니다. 비행하는 구축함이었습니다. 툴사의 더글러스 항공은 3월까지 12대를 개조했습니다. 알렌버리의 92 폭격 비행단은 5월 초에 이 기체들을 받았습니다. 일리엄 리드 대령은 7명의 승무원을 선발하여 첫 전투 시험 비행에 투입했습니다. 하트웰은 42-5738번 기체를 배정받았습니다. 그의 승무원들은 그 기체를 해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게는 모든 것을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표준 비일곱틴 F는 2만 피트까지 상승하는데 2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YB-40은 48분이 필요했습니다. 조종관은 다르고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라이트 필드에서 시험 비행을 했던 항공기 지휘관은 하트웰에게 말했습니다. 폭탄창 뒤에 많은 탄약 때문에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만큼은 예의랐습니다. 하트웰은 폭격기에서 이토록 엄청난 화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턱 포탄만으로도 포케불프가 사거리 안으로 접근하기 전에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접근 방향이 커버되었고 모든 공격 각도는 중첩되는 사격 범위로 방어되었습니다. 임무 브리핑은 간단했습니다. 생나제르까지 주편대를 호위하고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7대의 YB-40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 배치되었습니다. 저고도 편대, 후미 요소 등 독일 전투기들이 사냥하기 좋아하는 모든 곳이었습니다. 하트웰은 오후 1시 25분에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4개의 라이트 사이클론 엔진은 모두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관제탑은 그들에게 오후 1시 50분 이륙을 허가했습니다. 해지옥은 할주로를 따라 이동했고 168대의 다른 비일곱틴들이 뒤따랐습니다. 목표물 도착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하트웰의 비행 구축함이 루프트바페에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우리가 잊혀진 확신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트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편대는 3시 30분에 프랑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건지 상공에는 대공포탄이 터지는 불꽃이 가득했습니다. 무전 교신은 렌 근처 비행장에서 독일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트웰의 항공기관사는 랄로 소모량이 브리핑보다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IB-40은 고도 상승 시 더 많은 랄로를 소모했습니다. 오후 4시 2분, 부서진 구름 사이로 생나제르가 나타났습니다. 주편대는 폭탄을 투하하고 본국으로 향했습니다. 빈 비일곱틴 F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더 신속하게 가속했습니다.
하트웰은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해지옥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준 비일곱틴들은 시속 160마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하트웰은 스로틀을 최대 단속 출력으로 유지했습니다. 해지옥은 시속 148마일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그의 항공기관사는 상부 포탑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술 상사 폴 모리스는 31살이었습니다. IB-40 개조 전까지 비일곱틴을 200시간 동안 정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엔진 계기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실린더 헤드 온도가 위험한 붉은색 영역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추가된 무게와 항력은 사이클론 엔진들이 설계된 것보다 더 열심히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리스는 세 번째 엔진이 과랄되기 전에 스로틀을 줄였습니다. 해지옥은 시속 142마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제 주편대는 3마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7마일로 벌어졌습니다. 하트웰은 오후 하늘에서 폭격기 대라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모리스는 연료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 상승 과정에서 브리핑보다 800갤런 더 많은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이 출력 설정으로는 알렌버리에 도달하는 데 90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편대는 70분 안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2시 방향에 또 다른 한 쌍의 포케불프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YB-40이 따라잡을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회했습니다. 그들은 폭격기가 더 뒤처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트웰은 다시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 번째 엔진 온도가 다시 위험한 붉은색 영역으로 치솟았습니다. 모리스는 계기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6정의 총을 가진 호위 폭격기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표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격은 오후 4시 43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세 대의 포케불프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오른쪽 상공, 왼쪽 하공, 그리고 12시 방향 정면 고도에 서놨습니다. 하트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IB-40은 그 모든 무게 때문에 화물열차처럼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했습니다. 그의 총수들은 동시에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턱 포탑은 정면 공격을 추적했습니다. 상부 포탑은 오른쪽으로 회전했습니다. 볼 포탑은 왼쪽으로 회전했습니다. 두 허리 총수 모두 반대편 창문을 통해 사격했습니다. 사롱한 탄피가 동체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8정의 총이 동시에 발사되는 반동으로 항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선두 포케불프 전투기의 캐노피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투기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했습니다. 상공에서 공격하던 전투기는 일찍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저공 공격자는 공격을 계속하며 2초 동안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20mm 기관포탄이 해지옥의 오른쪽 날개를 뚫었습니다. 하나의 유압 라인이 절단되었습니다. 허리 총수는 창문 너머로 액체가 분출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딜레이니가 손상 상황을 외쳤습니다. 오른쪽 랜딩 기어 유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착륙을 위해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모리스는 다시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출력 설정으로는 알렌버리까지 72분이 남았습니다. 편대는 8마일 앞에 있었고 계속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령된 프랑스 상공에서 독일 전투기들이 선회하는 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모전이 지직거렸습니다. 305 폭격 비행단의 또 다른 YB-40 승무원이었습니다. 리처드 헤이스 데이는 42-5741번 기체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십 또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대의 YB-40이 편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두 기체 모두 비행 속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기체 모두 브리핑보다 더 빠르게 연료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스는 함께 편대를 이루자고 제안했습니다. 32정의 총에서 나오는 결합된 방어 사격이 독일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트웰은 동의했습니다. 헤이스는 21,000피트에서 하강하라 해지옥의 고도인 19,500피트에 맞추었습니다. 포케불프 전투기들은 이제 더 넓게 선회했습니다. 네 대가 몰았고 어쩌면 라서떼랐습니다.
그들은 헐거운 대형으로 비행하는 두 대의 건십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5시 7분, 하트웰은 프랑스 해안을 벗어났습니다. 아래로는 회색빛의 텅 빈 해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국 해안까지 53마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대지 속도로 41분의 비행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과랄되고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이미 2번이나 출력을 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해지옥은 19,000피트를 통과하러 하강했습니다. 이어 18,800피트, 그리고 18,600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헤이스는 자신의 두 번째 엔진 오일 압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엔진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스로틀을 줄였습니다. 그의 IB-40은 시속 138마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승무원 모두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일 전투기들이 바다 위로 따라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후 5시 22분, 두 대의 메서슈미트 109 전투기가 6시 방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낙오자들을 해협까지 추격할 것이었습니다. 꼬리 총수들이 요격을 외쳤습니다. 거리는 400야드였고 계속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은 18,000피트를 뚫고 급강하였습니다. 그들의 기관포가 800야드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트웰은 상승할 수도, 가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준을 벗어날 만큼 급격하게 선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IB-40은 사방이 텅 빈 하늘에서 비행하는 표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꼬리 총수가 먼저 사격했습니다. 레이먼드 카크 중사는 24살이었습니다. 그는 클리블랜드 출신의 전 스키 사격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는 이토록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두 메서슈미트 109 전투기가 6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카크는 텅 빈 하늘에 예광탄을 흩뿌렸습니다. 독일 조종사는 왼쪽, 오른쪽으로 기동하고 20도 각도로 급강하였습니다. 그의 펀대원들도 뒤따랐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400야드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기관포탄이 해지옥의 꼬리 부분을 찢었습니다. 한 발은 수평 안정판에서 폭발했습니다. 다른 한 발은 동체를 뚫고 카크의 위치에서 2피트 뒤에 명중했습니다. 항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하트웰은 조종 장치가 흐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리스는 손상 확인을 위해 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케이블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림 탭 메커니즘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하트웰은 영국까지 내내 조종관과 씨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메서슈미트 전투기들은 또 다른 공격을 위해 상승했습니다. 헤이스의 YB-40은 모든 등 포탑총으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두 건십에서 나오는 결합된 화력이 하늘을 예광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고도로 다시 선회했습니다. 오후 5시 31분, 북동쪽에서 4대의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가 나타났습니다. 벨기에 상공을 휩쓸고 돌아오는 장거리 호위 전투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격받는 낙오자들에 대한 무전 교신을 들었습니다. 썬더볼트들은 메서슈미트 전투기들을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프랑스를 향해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P-47 전투기들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대의 YB-40 옆에 편대를 이루고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영국 해안까지 호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트웰은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출력 설정으로는 37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착륙까지 29마일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도착할 것이었지만 개념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B-40은 총기 플랫폼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16정의 59경 기관총은 가까이 접근하는 어떤 전투기라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턱포탄만으로도 정면 공격에 대한 공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YB-40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표준 B-17팀들이 폭탄을 투하한 후 그들은 더 빠르게 상승하고 더 높이 비행했습니다. IB-40은 여전히 11,000발의 탄약을 싣고 있었습니다. 4,000파운드의 추가 중량이 그들을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느려졌고 보호자가 아닌 표적이 되었습니다. 헤이스는 오후 5시 47분에 무전했습니다.
자신의 두 번째 엔진이 고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일 압력은 0이었습니다. 그는 프로펠러를 페더링했습니다. 그의 YB-40은 3개의 엔진으로 15,000피트를 통과하러 하강했습니다. 모리스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헤이스는 알렌버리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영국에도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3개의 엔진으로 인한 그의 랄로 소모량은 너무 높았습니다. 오후 5시 53분, 영국 해안이 나타났습니다. 헤이스는 그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비행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켄트 반도에 위치한 맨스턴 왕립 공군 기지였습니다. 그는 관제탑에 날락하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관제탑은 그에게 즉시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하트웰은 헤이스의 YB-42 비상활주로를 향해 하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건십은 3개의 엔진으로 절뚝거리며 기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대는 손상되어 거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다시 비행하려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18분, 해지옥은 앨런버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하트웰은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렸습니다. 오른쪽 주 착륙 장치는 착륙까지 15초를 남겨두고 잠겼습니다. 지상 승무원들은 기체에서 16개의 총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유압 라인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트림탭 하나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수평 안정판 하나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리드 대령이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트웰의 즉각적인 평가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YB-40의 첫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YB-40은 독일 왕복 임무에서 폭격기 편대를 보호하기 위한 비행 구축함이었습니다. 하트웰은 엔진을 끄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비행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90분 동안 조종 장치와 씨름하라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드를 바라보며 세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체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것이었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리드는 7번의 임무를 더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테스트가 예외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전술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YB-40을 편대 내에서 다르게 배치하면 속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6월 15일, 라마를 향한 두 번째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4대의 YB-40이 비행했습니다. 폭탄 투하 후 4대 모두 뒤처졌습니다. 6월 22일의 세 번째 임무는 홀스에 있는 아이지파르빈 합성 고무 공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11대의 YB-40이 출격했습니다. 항공기 한 대는 대공포와 전투기에 의해 손실되었습니다. 나머지 10대는 주편대가 착륙한 지 몇 시간 후에야 겨우 기환했습니다. 에버츠 립턴 보급창의 기술자들은 개조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허리 총 공급 장치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탄약 장전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무게를 앞으로 옮겨 무게 중심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폭탄을 실은 B-7F는 이륙 시 6만 5천 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폭탄 투하 후에는 4만 8천 파운드로 줄어들었습니다. YB-40은 이륙 시 6만 8천 파운드였습니다. 그러나 전투 후에도 여전히 6만 4천 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4천 파운드의 총과 탄약은 투하할 수 없었습니다. 6월 28일, 6대의 YB-42 샌데어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전투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6대 모두 기환 도중 편대에서 뒤처졌습니다. 한 승무원은 프랑스 상공에서 43분 동안 홀로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취약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항공기가 스스로 보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8번째 공군은 비전투 임무 후 통계를 집계했습니다. 48번의 출격에서 5대의 독일 전투기가 격추 확인되었습니다. 2대는 격추가 유력했으며 1대의 YB-40이 손실되었습니다. 모든 항공기가 폭탄 투하 후 편대에서 뒤처졌습니다. 평균 이탈 거리는 7마일이었습니다. 적진 상공에서 홀로 보낸 평균 시간은 38분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 전투기 사령관 아돌프 간트가 정보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YB-40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중무장한 폭격기는 예관이 달랐습니다. 어떤 각도에서든 추가 터렛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폭탄 투하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비행했습니다. 편대가 폭탄을 투하한 후 IP-40은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나고자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간투의 평가는 가혹했습니다. IP-40의 격추는 미미했으며 그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의 조종사들은 비행 구축함을 피하기보다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쉬운 목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마지막 두 대의 IP-40이 최종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목표는 키레 유보트 조선소였습니다. 두 대의 항공기 모두 뒤처졌습니다. 두 대 모두 영국에 도달하기 위해 전투기 호위가 필요했습니다. 두 대 모두 본국 기지에서 떨어진 비상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8월, 칼스파츠 장군은 프로그램을 취소했습니다. 생존한 12대의 IP-40은 11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사격 훈련기가 되었습니다. 4대는 부품을 제거하고 표준 폭격기로 재개조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3달의 전투 테스트 끝에 사라졌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개조 비용으로 항공기 한 대당 46만 9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12대의 항공기에 560만 달러를 들여 폭격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더 취약하게 만드는 무기 시스템을 만든 셈입니다. 그러나 IP-40의 한 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한 한 가지 혁신이었습니다. 이 개조는 전쟁이 끝나기 전 수천 명의 폭격기 승무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필드의 기술자들은 전투 보고서를 주에 깊게 랑구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앞에서 전투기와 교전한 모든 IP-40이 공격을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턱터렛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두 정의 59경 기관총이 전방으로 사격하며 명확한 시야를 가졌습니다. 수렴 문제나 12시 방향의 사각지대도 없었습니다. 이 터렛 설계는 즉시 보잉으로 넘어갔습니다. IP-40 프로그램에서 나온 벤딕스 턱터렛은 1943년 9월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보잉은 그것을 벤딕스 모델 A라고 명명했습니다. 야기에는 두 정의 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이 장착되었습니다. 폭격수 위치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총 한 정당 300발의 탄약이 제공되었습니다. 전기 동력으로 회전 및 구도가 가능했습니다. 더글러스 항공은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마지막 86대의 비칠 FDL 항공기에 이 터렛을 설치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10월에 영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12시 고각 공격에 대한 해답이라고 불렀습니다. 턱터렛이 설치되기 전에는 독일 전투기들이 비칠 편대를 정면에서 공격했습니다. 폭격수 위치에는 기수 양쪽에 2개의 볼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회전 범위와 사격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폭격기를 향해 곧장 날아와 방어망의 틈을 통해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포케불프 190은 정면 공격으로 다른 어떤 방법보다 많은 비치를 격추했습니다. 턱터렛은 이 틈을 제거했습니다. 안전한 전방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폭격수는 간단한 조준경으로 공격하는 전투기를 추적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두 정의 59경 총이 400야드에서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정면 통과에 익숙해져 있던 독일 조종사들은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집중 사격에 직면했습니다. 11월의 전투 보고서들은 변화를 몰아주었습니다. 91번째 폭격기 그룹은 겔슨쿠르친 임무의 턱터렛이 장착된 비칠 F를 운용했습니다. 12번의 정면 공격이 있었습니다. 10번은 일찍 중단되었습니다. 나머지 2번은 돌파를 시도하다가 피격당했습니다. 포케불프 한 대가 격추 확인되었습니다. 정면 공격으로 손실된 폭격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보잉은 턱터렛을 비칠지 생산 모델에 통합했습니다. 1943년 12월에 첫 항공기가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지 모델은 결정적인 플라잉 포트리스가 되었습니다. 시애틀, 이치타의 보잉 공장과 롱비치, 털사의 더글러스 공장, 버뱅크의 베가 공장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 세 제조사는 표준화된 턱터렛이 장착된 B-177을 생산했습니다.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44년 1월에는 월 50대랐습니다. 3월까지는 월 120대랐습니다. 6월까지는 월 23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공장들은 1945년 4월에 생산이 종료되기 전 8,680대의 B-7G를 인도했습니다. 모든 항공기에는 실패한 YP-40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턱 터렛이 장착되었습니다. 303번째 폭격기 그룹은 1944년 2월에 B-17G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의 정만 공격 손실률은 12%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379번째 폭격기 그룹도 비슷한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11%에서 4%로 감소했습니다. 384번째 폭격기 그룹은 데이터를 신중하게 추적했습니다. 턱 터렛이 생기기 전에는 6달 동안 43대의 폭격기가 정면 공격으로 손실되었습니다. 턱 터렛이 생긴 후에는 12달 동안 14대가 손실되었습니다. 8번째 공군 통계학자들은 전체적인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턱 터렛은 정면 공격으로 인한 폭격기 손실을 71%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모든 그룹, 모든 임무, 모든 전선에 걸친 결과였습니다. 유럽 전승 기념일까지 B-7G는 유럽에서 26개의 중폭격기 그룹에 장착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4개의 그룹, 태평양에 2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총 32개의 그룹이었습니다. 각 그룹은 표준 임무에 48대의 항공기를 운용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1536대의 B-7G가 전투에 투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IP-40 프로그램은 3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8번의 전투 출격을 기록했으며 5대의 독일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6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호위 개념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12대의 무장 항공기에서 나온 턱 터렛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8680대의 플라잉 포트리스에 장착되었습니다. 29만 번 이상의 전투 출격에서 승무원들을 보호했습니다. 턱 터렛이 없었다면 정면 공격으로 사망했을 2300명의 폭격기 승무원들을 구했습니다. 비행 구축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턱 터렛만이 YP-40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혁신은 아니었습니다. 전투 보고서를 연구한 기술자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한 2가지 다른 개조를 발견했습니다. 표준 B-7F의 지그재그식 허리 총 위치였습니다. 2명의 허리 사수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위해 다투었고 측면 공격 시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사격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전투 영상은 허리 사수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하는 동안 서로의 시야를 막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IP-40은 오른쪽 허리 총 위치를 30인치 앞으로 옮겼습니다. 지그재그식 배치였습니다. 각 사수는 움직일 공간이 생겼습니다. 총을 완전히 회전시킬 공간도 생겼습니다. 전투 중 더 이상 충돌은 없었습니다. 보잉은 지그재그식 허리 위치를 B-7G에 통합했습니다. 허리 사수들은 사격 범위가 40% 더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서둘은 재장전으로 인한 총기 고장도 줄었습니다. 양측에서 동시에 공격할 때 더 나은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94번째 폭격기 그룹은 그들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지그재그식 위치 이전에는 사수들이 서로 방해하기 전 평균 교전 시간이 12초였습니다. 이후에는 27초 동안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개선 사항은 YP-40의 꼬리 사수 위치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각 상사는 자신의 전투 임무 중 표준 꼬리 위치에서 시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창문들, 제한된 시야는 아래 6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전투기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군 항공대는 와이오밍의 사이엔 개조센터와 계약했습니다. 꼬리 위치를 재설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큰 창문, 위아래로 더 좋은 시야, 개선된 총기 장착, 강화된 장갑 보호가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이엔 꼬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후기 생산 B-7G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프로그램에서 3가지 혁신이 나왔습니다. 턱 터렛, 지그재그식 허리총, 그리고 사이엔 꼬리였습니다. 이 3가지 모두 B-7G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3가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임무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임스 하트웰 대위는 표준 B-7F를 타고 16번의 임무를 더 수행했습니다. 그는 1943년 10월에 25번의 임무를 마치고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바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첫 생나제르 임무 이후 다시는 YP-40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에 그는 훈련 장교로 앨런버리에 돌아왔습니다. 첫 빛을 지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이 새 폭격기 주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턱터렛을 가리키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트웰은 그들에게 YP-40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던 비행 구축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표적이 되었던 무장 항공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랴름이 끝나기도 전에 취소된 너무나도 처참하게 실패한 3달짜리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터렛을 몰아주었습니다. 폭격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사격 범위를 시연했습니다. 탄약 장전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주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턱터렛은 실패한 항공기에서 나왔다는 것을로. $560만 달러의 비용이 든 값비싼 실수였습니다. 겨우 3달의 전투 테스트만 버틴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하트웰에게 YP-40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돈을 들일 가치가 있었는지,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뒤처질 것을 알면서도 12대의 항공기를 타고 전투에 나섰던 승무원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트웰은 활주로에 있는 빛을 지를 보았습니다. 턱터렛이 희미한 영국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면 공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2시 고각으로 판대를 뚫고 돌진하는 포켓불프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막을 무기를 갖게 된 폭격수들에 대해서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 전 그 터렛을 장착할 8680대의 폭격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임무, 모든 돈, 그리고 해지오그 호 기체에 박힌 모든 총탄 흔적까지도 말입니다. YP-40은 우리에게 어떻게 실패를 통해 전진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YP-40 임무는 1943년 7월 29일에 비행했습니다. 8월까지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11월까지 살아남은 12대의 항공기 모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훈련기가 되었습니다. 몇 대는 폐기되었습니다. 한 대는 1946년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해의 고물상 장면에서 등장했습니다. 안전한 상태로 전쟁을 넘긴 YP-40은 없었습니다. 어떤 박물관도 그것들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복원 프로젝트도 그것들을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비행 구축함은 락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은 모든 곳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유럽 상공을 비행했던 모든 빛일지에서 말입니다. 정면 공격에서 살아남은 모든 폭격기 승무원에게서도 그러했습니다. 턱터렛 예광탄이 목표물을 찾았을 때 포켓불프가 일찍 공격을 중단하여 25번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모든 조종사에게서도 살아있었습니다. 8번째 공군은 빛일지를 타고 29만 번 이상의 전투 출격을 수행했습니다. 턱터렛은 이 임무들 중 약 11만 4천 번의 임무에서 격렬하게 발사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이는 2300대의 폭격기 손실을 직접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2만 3천 명의 승무원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턴 국립미국 공군 박물관에는 빛일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꼬리 번호 4483514, 이름은 슈슈슈 베이비입니다. 비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었습니다. 턱터렛은 박물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한 명판에는 이것이 표준 장비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망판에는 모든 지형 모델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YP-40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포탑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3달 만에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패했던 12대의 항공기 이야기도 빠져 있습니다. 락사는 성공을 기억합니다. 전쟁 승리에 기여한 B-7g를 기억합니다. 상징이 된 플라잉 포트리스도 기억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승무원들을 기환시킨 폭격기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락사는 실패를 잊어버립니다. YP-40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560만 달러의 실책이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스스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이 결코 가르쳐주지 못하는 교훈을 줍니다. YP-40은 실행이 미흡해도 좋은 아이디어는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임을 증명했습니다. 비싼 실책이 값진 혁신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3달간의 전투 시험은 수년간 지속될 개선 사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잉 엔지니어들은 YP-40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랑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동하는 것은 취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고쳤습니다. 턱 부분의 포탑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무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탑은 유지하고 무게는 줄였습니다. 이는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생명을 구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는 유튜브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합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엔지니어와 조종사, 그리고 승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혁신이자 진정한 영웅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한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YP-40 승무원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